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7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아테네 여신을 알아보고 있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이지스함, 이지스 시스템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곧 뒷얘기, 나머지 얘기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테네 여신이 별로 이렇게 뭐 연애담이 없는데, 본의 아닌 연애담? 네, 또 하나 있죠. 꽤 유명한 거예요. 그 에릭 토니오스라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게 뭐 좀 묘한 일이죠. 에릭 토니오스라는 이름 자체는 양털이라는 에리온에다가 땅은 크톤이란 말이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이루어진 말인데 그냥 이제 그 아테네 여신이 여신이지만 그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남성적 성격이 강한 신이고 여성 신으로서 뭐 직물 짜는 신이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보편화돼서 직공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테네에서 섬겨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농업보다는 이런 물건 만드는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뭐 장비를 빌리러 갔다 그랬나 뭐 그래서 뭐 그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 갔다가 헤파이스토스가 음심을 품고 아테네를 어떻게 해보려고 접근하다가 아테네 여신이 거부하자 몸이 다른 나머지 아테네 여신의 허벅지에 자기의 그 정액을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테네 여신이 그 직물의 여신이니까 양털을 짜잖아요. 양털로 그 실을 뽑아서 직물을 짜는데 그 양털 조각으로 정액을 닦아서 땅에다 버렸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가이아 여신이 받아서 아이를 만듭니다. 뭐 가이아 여신이 꼭 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에릭토니우스라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파이스토스 정액과 아테네의 허벅지와 양털이 결합된 그러니까 신의 어떤 신체 일부는 토이 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땅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뱀 그냥 자체가 뱀이거나 아니면 하체가 뱀으로서 아테네의 왕이 되죠. 그래서 그 자기 하체를 감추기 위해서 뭐 마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마차를 발명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는 케크롭스의 딸과 연결된 얘기가 있는데 케크롭스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이 아테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일 때 그 당시에 아테네의 왕입니다. 그뭐 이제 자기를 도시의 신으로 받아들인 그 왕이었던 거니까 뭐 친분 관계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의한 건 아니지만 아테네 여신이 뭐 창피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아이를 몰래 기르기 위해서 케크롭스 왕의 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게 박스에다 담아주고서는 못 열어보게 했는데 호기심에 이 딸들이 열어보고는 미쳐버리는 거죠. 신의 뜻을 거부한 죄로.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서 투신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테네 여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엄격함, 엄한 성격 이런 관련된 또 일화 하나 더 있죠. 아라크네 일화가 유명하죠. 아라크네는 이게 검이란 뜻이에요. 원래 아라크네는 여인인데 직물을 장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물 짜기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 명성이 자자해서 아테네 여신보다도 훌륭하다라는 얘기 듣자 뭐 아테네 여신이 참지 못하고 경합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물 짜기를 하는데 정작 이 아라크네가 그 직물을 짜면서 그 그림 수를 놓잖아요. 그 수를 놓아진 그 그림 안에서 신들을 비웃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제우스가 바람 핀다거나 뭐 이런 내용을 넣겠죠. 그것을 보고서 아테네 여신이 이제 분노했고 두려운 나머지 아라크네가 목을 베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게 오히려 변신시킵니다. 거미로 변신시켜서 죽을 때까지 직물만 짜게 해라. 뭐 이렇게 저주를 내렸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아테네 여신과 헤파이스토스가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이제 파리스 보르도네라는 화가가 그린 것이고 정확한 연도가 1555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허벅지 치마 사이로 허벅지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정액이 묻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붙들지만 구애를 하지만 아테네 여신이 뿌리치고 있는 장면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이제 뭐죠? 루벤스의 작품인데 이게 여러 개 복제품이 있는데 전체 일부를 좀 복제한 전체 그림 일부 이 부분을 복제한 그림이기도 해요. 여기 노파의 모습이 있고 여기 상자를 열어보니까 하체가 뱀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발견이 되죠. 예. 이 루벤스의 작품은 1632년에서 1633년 사이.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인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노파의 모습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쪽 딸들의 모습은 좀 다르죠. 역시 이것도 사실은 루벤스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건 1615년. 그래서 아마 루벤스의 그 화방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뭐 모방되거나 했겠죠. 여기 독특한 게 이제 가슴에 젖이 여러 개 달린 그 아르테미스 여신 때 봤던 그 형태의 모습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여기 뒤에 무슨 짐승 같은 거를 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걸 목에 두르는 상태이고 아르테미스 여신 여기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고 딸들은 이렇게 둘러쓰고 있고 유모가 같죠? 유모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도 독특하죠. 이건 우리가 그동안 잘 소개 안 했던 화가인데 벨라스케즈라고 유명한 스페인 화가죠. 디에고 벨라스케즈의 그림이고 1675년 그림인데 뒤에 보시면 이게 커다란 뭐라 그러나 카페트 그림 같은데 신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직물을 짜고 있는 장면들 보이고 벨라스케즈의 독특한 색감 이런 잘 드러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아라크네를 징치하고 있는 아테네 여신의 모습입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방패가 있고 그래서 아테네 여신님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르네 안뚜아느 후아세 이 그림이 1706년 작품이네요. 18세기. 아까 나왔던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림인데 전체 화병까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질도 훨씬 좋고 저기죠 트로이 목마를 디자인하고 있는 아테네 여신으로 그때 설계했죠. 에릭토니우스 얘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 포세이돈 얘기할 때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이 서로 경합했는데 아테네 여신이 결국 아테네 도시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포세이돈의 노력이 완전히 무위에 돌아간 건 아니라서 포세이돈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포세이돈 에릭토니우스 포세이돈 에르크테이온이라는 신전이 남았다. 근데 이제 에렉테우스라고 불러요. 그때 포세이돈과 동일시되는 아테네 전설적으로는 에렉테우스라고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테네 여신이 뭐 본의 아니게 낳은 게 된 그건 에리크토니오스고 이름이 좀 헷갈리죠. 원래 이제 에리크테우스와 에리크토니오스는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었지만 좀 더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구별된다. 그래서 뭐 증조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이 포세이돈 에리크테이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신전이라는 뜻이죠. 에이온.
포세이돈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연히 뭐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난 잘 패션을 잘 몰라서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디올 크루즈 2022 컬렉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리스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 같은 모델들이 위에 있는 여신들의 비교인되죠. 아주 뭐 아름다운 여인들이겠죠. 여기도 에레크테이온 밑에서 찍은 사진이 있길래 옳다쿤하고 뽑아왔습니다. 뭐 크게 보이진 않지만 뭐 여신이 따로 없구나. 현실에도 여신이 존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사건을 일으켰던 헤파이스토스. 로마로 가면 불카노스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이 불카노스에서 볼케이노, 화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헤파이스토스의 작업장이 두 군데 있다는, 그러니까 각각의 판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올림포스에 있다는 설과 그 화산 밑에 있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볼케이노는 거기서 온 말이죠. 불카노스의 작업장이 화산 밑에 있어서 거기서 막 불 쑤시고 막 이러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보통 얘기되고, 또는 헤라 혼자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 여신을 제우스가 혼자 낳는 걸 보고 메티스를 삼켜서, 지혜의 여신인 메티스를 제우스가 삼켜서, 왜? 그와 메티스 사이에서 나온 둘째가 자신을 축출할 거라고 해서 그런 신탕을 받고 아테네 여신을 임신한 상태에 메티스를 삼켰고, 그러다가 산딸이 차니까 제우스의 머리가 아파서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쪼개져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의 몇 가지 버전. 그러니까 메티스는 헤라보다 훨씬 이전의 부인인데 헤라가 그걸 질투했다는 게 말이 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헤라가 혼자 났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설도 있고. 또 이제 그래서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낳았다면 아테네 여신 때 헤파이스토스가 도와준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 이상한 건 있지만, 워낙에 신화는 그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입을 거쳐서 집단지성에서 만들어지니까. 자, 근데 이제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리를 저는데 이건 오히려 이제 그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재주가 좋으면 몸이 어디 한 군데 좀 이상하거나, 이를테면 호메로스라는 위대한 시인은 맹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는 현실적으로는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대장장이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장애인의 직업으로 표상된 거다.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대장간에서 그 철물들을 만들 때 중금속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구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비소를 좀 섞었는데 그게 이제 중금속이죠. 그래서 오염 감염이 된다, 뭐라 해야 되나, 중독이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신 마비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직업병 같은 거죠. 뭐 그런 의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 어디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대장장이는 상당히 많은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같은 데서는 마술사랑 동일시되고, 사실 마술 같죠. 철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쇠를 달궈내고 뭐 이런 거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술사랑 동일시되고 샤만, 무당이랑 동일시되고 또 영웅이랑 동일시되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그리스에서는 이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같은 장애인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아프로디테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헤파이스토스가 헤라 여신을 골탕 먹여서 풀어주는 대신 아름다운 여인을 상으로 주겠다 해서 아프로디테랑 결혼하겠다는 약간 좀 어거지 같은데, 아프로디테가 그렇게 자존심이 없을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뭐 얘기를 계속 만드는 거죠.
호메로스는 아프로디테가 아니라 카리스 여신, 세 명의 여신이라 우아 카리스라는 말은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카리스에서 그라티아, 그라티아가 되고 이 그라티아가 라틴어예요. 영어의 그레이스가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때 그레이스 그때는 은혜라는 뜻도 있어서 원래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좀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움 쪽으로는 우아함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우아미의 여신들이라고 하는데 셋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나이 어린 아글라이아가 짝이 됐다라는 설도 있고, 이 아글라이아는 제우스와 에우리노메의 딸이라고 이제 합니다. 카리스 여신들이 에우리노메가 이게 뭐 좋은 법질서 뭐 이런 뜻이에요.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뭐 그림을 좀 보시면 그림은 아니고 조각상이지만 이게 헤파이스토스가 여기 어디 앉아 있죠. 이게 모로라고 모루. 그러니까 뭐 옛날 영화들 보면 대장장이 나오는 시를 보면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철물들을 얹어놓고 막 망치로 두들겼다가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또 다시 두들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 작업대 이게 이제 모루입니다. 뒤에 모루 얘기가 나올 거라서 꺼내놓은 거예요. 이 조각상은 귀염무 구스투 주니어, 또 영어니까 주니어, 프랑스 조각가고, 이 작품은 1742년 작품입니다. 프랑스어는 빌캉이네, 빌캉. 뭐 색감으로 보듯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요 헤파이스토스의 도구 부집개, 뜨거운 철물을 집어서 망치로 두들기는 부집개인데, 이 장면은 전에 디오니소스 그때는 헤라 여신 때였던가요? 아무튼 그 헤라 여신이 헤파이스토스를 낳고 보니까 다리를 절어서 또는 못생겨서 던져버렸는데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그거를 테티스 여신이 그 님프죠. 누구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이 바다에서 받아서 구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 작업장을 만들고 테티스 여신을 위한 장신구들을 만들다가 기술이 발전하자 헤라에게 의자를 만들어 보냈는데 거기가 헤라가 앉았더니 그 의자가 헤라를 속박한 거죠. 도저히 풀려나오지 못해서 아레스를 보냈으나 아레스도 안 되고 뭐 헤르메스도 보냈다고 했던가요? 헤르메스도 안 됐는데 그 디오니소스가 가서 술을 먹여서 굿을 넣어서 데려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 우리 이소부에 나오듯이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바람이 우악스럽게 불어도 안 되고 해가 따뜻해지니까 절로 알아서 옷을 벗었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 비슷한 얘기. 그래서 술 취해 갖고 지금 디오니소스의 뭐 추종자 시종이다시피 한 사티로스의 부축을 받아서 지금 올림포스로 귀환하고 있는 헤파이스토스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연도가 안 나왔네요. 여기 있다. 이걸로 가면 안 되고. 예. 화가는 뭐 클레오폰이라는 화가라고 추정을 하고 기원전 430년 작품. 그다음이 이것도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아레스랑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폈다라는 얘기. 그래서 남편은 헤파이스토스가 대충 눈치를 채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서 황금실로 된 그물을 만들어서 이들의 그 불륜 현장에서 이들이 그물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고 구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레스가 민망하기도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랬고 아프로디테가 나름 또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헤르메스가 야, 뭐 저 정도 아름다운 여인이면 나라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작품은 길르모 알렉상드르 샤를르. 그래서 이거는 1827년 작품이네요. 전에 비너스 아프로디테기는 보여줬으니까 여기 이제 카리스 여신입니다. 이게 원래 작품은 프리마, 그러니까 봄이람, 라 프리마베라라는 작품인데 그 유명한 뭐 그림 이제 보시면 누군지 알 것 같죠? 모첼리니의 작품인데 그 중에 요 세 명의 카리스 여신 부분을 따로 확대한 겁니다. 얼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아하게 생겼죠. 다들 우아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큰 그림. 이 세 명의 여신. 이게 이제 헤르메스라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봄의 여신이 여기 있고, 여기 봄의 여신. 플로라라고 꽃의 여신이라는 것 같고. 이 작품은 1480년 작품입니다. 그 아글라이아 이거 뭐 어디 갔네? 아글라이아는 빛남이란 뜻이 아글라이아 글레이징. 자, 그 500가지 일화 헤파이스토스 전에 얘기했죠. 두 번 헤파이스토스는 불행하게도 던져집니다. 제우스하고 헤라가 부부싸움 할때 헤파이스토스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제우스가 던졌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뭐 자기를 집어던지는 엄마 편을 왜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엄마 편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헤라가 이제 던졌던 거는 출생 시 못생겼거나 불구여서 이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다른 해석들을 불러오는 것이 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운석이죠. 운석, 그죠? 이 운석은 그 보통 해성의 꼬리에서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돌덩어리 안에 금속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질 때 대기에 의해서 마찰열에 의해서 엄청난 고온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그 온도에 의해서 그 금속 성분들이 따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사람들이 그 정도 고온을 만들려면 한참 더 기술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에 의해서 그 고온이 발생하니까 그때 뭉쳐진 금속 덩어리들을 가지고 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보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대장장이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는데 거기 금속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장장이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하늘에서. 그 다음에 또 이게 발전하면 대장장이 모루로 바뀌는데 아까 모루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그 일리아스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청동 모루가 떨어지는데 열을 걸리는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헤파이스토스의 추락이라는 걸 가지고 운석에서 금속으로 대장장이에서 대장장이 모루로 바뀌는 그런 이제 상상력의 전개가 있습니다. 이따가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 얘기 전 잠깐 했었는데 이 아낙사고라스는 일종의 유물론자로서 태양이 돌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아르고스포타모이라는 곳에 운석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게 태양의 조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돌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무신론자라고 해서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행성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폴론 신, 뭐 디아나, 저기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해서 뭐 재판을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그
아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대장간이 있다는 곳이 시칠리의 아이트나산 밑이다라는 설도 있고, 이건 이제 활화산입니다. 볼케이노가 여기서 왔다는 얘기를 했고, 올림포스 산정에 있다는 얘기는 그 일리아스에 보면 테티스가 올림포스 산에 가서 그 헤파이스토스를 만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테티스가 구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테티스를.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왜 왔냐면 그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참가할 때 처음에 무구를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 얘기 좀 길게 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자기 친구가 대신 빌려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는 바람에 트로이군에게 뺏깁니다. 헥토르에게. 그래서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또 아들을 위해서 이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하러 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올림포스 산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타가 있네. 그리스에서는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이 좀 주변적인 인물인데 아테네에서는 숭배를 받고 있고요. 아테네 여신과 사이에 태어난 에릭토니오스가 이제 아테네 왕이 된 사건도 있고, 또 이제 그 기술을 숭배하는 그런 아테네 전통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아시아에서는 이제 대장장이 기술이라는 게 신적 지혜고, 그래서 정치적 권력으로 상징되는 정도지만 그리스에서는 별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생각에는 그리스는 좀 후진 국가로서 오히려 어떤 신앙으로서의 신화가 많이 퇴색되고 때고 세속적인 신화로서 이해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이 테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무기를 달라고 청하는 장면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헤파이스토스는 앉아있죠. 장인이라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긴 창을 들고 있는, 물을 청하는 게 아니라 뭐 받은 것 같은데, 여기 투구도 있고 방패도 있고 여기 긴 창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같은 장면인데, 이 화가는 안토니 반 다이크, 독일 화가고 1630년에서 1632년 사이 여전히 이제 그 무기를 청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청하고 있는, 무기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앞에 갑옷, 여기 이걸 또 모르게 에로틱하게 본 건지 헤바이스토스가 테티스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지금 에로테스라고 또 합니다. 이게 에로스인데 에로스의 복수가 에로테스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뭐 외동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나중에 이제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활을 쏘고 이제 헤바이스토스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이쪽에도 또 붙어 있고 날개 달린 테스가 투구를 쓰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죠? 여기 조수가 있는데 이 조수 누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신화상으로는 키클롭스인데 키클롭스는 아니고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것도 같은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건 루벤스의 작품이에요. 화질이 좀 떨어지나요? 좀 거칠어 보이는데 방패를 주고 있고, 역시 또 에로테스들이 막 날아다니고 난리 났어요. 테티스, 나신의 테티스가 방패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리아스에 보면 그 방패에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세상의 풍경을 담았다라고 해서 그 묘사가, 화려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재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아까 루벤스의 작품은 1630년과 1635년 뭐 사이에 있다는 것 같고,
이 작품이 이제 그 일리아스 18권에 묘사되어 있는 그 방패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안젤로 몬티첼리라는 뭐 조각가겠죠. 1778년에서 1837년 사이에 살았던, 이거는 1820년경. 그래서 이 방패를 이제 여기 뭐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죠. 세상 만사를 담아놨다 그랬어요. 여기 황도 12궁이 있는 것 같고 태양이 지나가는 12별자리, 중간 모습은 잘 모르겠고요. 여기 뭐 의회 같은 모습이죠, 그죠? 이것도 있고 조금 더 화려한 거, 최근 거,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여기 솟구는 모습도 역시 나오고 전쟁터에 가는 병사들의 모습도 보이고, 여기 황도 12궁은 없어요. 좀 다른 디자인으로 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캐슬린 베일이라고 하네요. 캐슬린 베일 2017년 작품이고, 요거는 그 아르고스포타모에 떨어졌던 그 운석은 아니고요. 떨어졌던 운석 중에서 가장 큰 운석입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요, 운석. 이런 거 하나 떨어지면 이 정도면 거의 로또 수준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외계에서 온 거니까 좋아하니까. 이거는 어디 떨어진 거냐? 나미비아에 떨어진, 지금까지 떨어진 중에 가장 큰 운석이죠. 이거는 뭐 요만한 조각도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 같던데. 요거는 이름은 테세이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들이 잘 몰라서 처음에 테세우스를 기리는 신전이라고 생각해서 테세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알고 보니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인 거죠. 기원전 5세기쯤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온전하게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웅장하기도 하고 담백하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아주 튼튼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로디테. 우리가 뭐 아프로디테 얘기는 앞에서 좀 많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베누스가 됐고,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름다움, 부드러움, 속임수와 유혹의 힘 등을 상징하는 신이고, 도상적 그림의 형태로 볼 때 특징이라는 건 머리와가 아니고 머리에 관 또는 베일을 쓰고 있고, 에로스들이 수행하고 가슴을 노출한다 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후기의 특징으로는 비둘기가 쌍으로,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이런 식으로 짝으로 늘 같이 동반된다는 거. 연애담은 뭐 당연히 연애 여신이 돼 당연히 많죠, 엄청 많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앙키세스라는 인간 남자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아이네아스라는 영웅을 낳는 일이죠. 이게 뭐 에로스의 장난이란 얘기도 있고, 뭐 제우스가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사랑이 빠지게 돼, 인간과 사랑이 빠지게 되는데, 앙키세스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앙키세스는 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에 빠지고, 아프로디테는 인간과 사랑에 빠진 게 뭐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발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앙키세스가 뭐 술 먹고 또 자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앙키세스는 그 후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의 아버지로서 트로이가 멸망할 때 아이네아스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아버지를 업고 빠져나오는 장면이 유명하죠. 이제 우리 나중에 아이네이스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아도니스라는 또 인간 남자를 사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레스가 질투를 해서 죽게 했다. 이제 얘기가 사이 좀 긴데요. 시리아의 왕 테이아스의 딸 무랄 또는 스미르라가 아버지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앞에서 미르라 나무, 모략 나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향수라고 해야 되나요? 유약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로 변신해서 10달 만에 거기서 아도니스가 태어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라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반해서 몰래 기르려고 페르세포네에게 맡겼으나 페르세포네가 또 역시 반해서 페르세포네 본인의 운명처럼 1년 중에 뭐 3분의 1씩 같이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도니스는 굉장히 뭐랄까 여신의 사랑을 받는 유약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남자라고 사냥을 다니기 좋아하는데 아레스가 질투를 해서 멧돼지에게 바쳐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도니스가 사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어떤 신화적 존재로서 축제가 있다는 아도니스 축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스 축제는 여자들이 하는 축제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도니스의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도니스 정원이 뭐 큰 게 아니고 요만한 화분 같은 조그만 데다가 속성으로 자라는 식물들을 키워서 며칠 새에 그걸 확 자라게 한 다음에 그거를 뭐 옥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뭐 그런 걸 한다는데 이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왕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스가 식물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스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러는 것이 겨울에 식물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랑 연결된다. 지금 여기도 그 페르세포네 하데스의 여왕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겨울 동안에 지하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틔우는 건데 그 식물신이 그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다시 식물신이 죽으면서 식물이 자라나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어떤 여러 가지 신화군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스가 불에 받쳐 죽은 그 핏자리에 여기 아네모네 꽃이 피었다. 아네모네는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네모스, 바람꽃이죠. 자, 이 아름다운 그림은 뭐 볼 때마다 아름다운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죠. 서풍, 제피로스가 서양 사람들은 봄바람은 서풍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남풍인데 그래서 봄이라는 분위기를 또 풍기고 갓 태어난 비너스 여신에게 씌워주는 이 여인이 실제로 베니스에 살았던 여인인데 좀 일찍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요거는 앞에 거는 이제 1485년 작품이고 뭐야? 1485년 작품이고 두 번째 윌리엄 블레이크 리치먼드라는 화가가 그린 화사한 이 그림 그냥 아름다운 여신답게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노란색이죠. 그리고 장미인가 그럴까 아마 아테네 여신의 상징, 아프로디테 여신의 상징. 여기 새들이 같이 쫓아다니고 이게 뭐 비둘기라고 보긴 좀 애매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앙키세스예요. 그리고 사자들도 쌍으로 술사자, 암사자가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의 약간 물론 이제 뭐 인물은 좋은데 좀 구석이 처박힌 앙키세스. 1889년에서 90년 사이의 작품. 요거 이제 그 아도니스 어머니 미르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량나무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태어나는 것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10달 후에 옆구리에서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있고 루키나가 지금 미르를 돕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쪽에서 그 출산의 여신인 거죠. 장드꾸르 1560년 장드꾸르라는 화가의 1560년 작품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니발레 가라치라는 화가인데 위너스, 아도니스, 큐피드. 근데 이건 마치 무슨 신혼여행은 아니고 신혼의 부부를 또는 갓 아이를 출산하는 부부의 모습처럼 보이고 그 비너스 마저 심지어 앳돼 보이게 물론 여기 아도니스도 통장이 앳된 얼굴로 나옵니다만
사냥을 떠나는 아도니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건 1590년 작품. 이게 이제 멧돼지에 바치는 아도니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꽃 같은 젊음이 쓰러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도 굉장히 가냘프면서도 아름답죠. 1700년부터 1710년 사이 작품이고, 주세페 마주올리, 주세페 마주올리. 여기 이제 바로 아도니스 축제를 화병에 담은 겁니다. 그린 라인을 가진 여인들이 있고, 여기 아도니스 정원이에요. 그래서 뭐 싹이 나고 막 이런 상태의 그 쟁반 같은 거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에로스 신이 여기 또 있네요. 그렇죠? 날개 달린 에로스 신. 이게 이제 바로 모략나무고 사막기 위에서 자라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모략이라고. 여기 이제 아네모네 꽃. 뭐 그렇게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게 아도니스. 옛날 화병인데도 잘생겼죠? 예. 아도니스 아프로디테. 그리고 여기는 에로스. 그렇죠? 날개 길게 달린 에로스, 청년 에로스의 모습이 보이고. 이거는 410년. 당연히 BC 410년 그림입니다. 오늘도 너무 길게 잡았네요. 아레스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히랍신 중에서 가장 덜 인격화된 신이고, 그래서 일화가 별로 없고 모든 이의 미를 받죠. 당연히 그 전쟁의 신이고, 아테네 여신도 전쟁의 신이긴 한데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테네 신은 뭐죠? 방어의 의미의 전쟁이고, 이거는 이제 도발하는 전쟁이다. 뭐 그런 해서 더 미움을 받는 신이고, 트라케 출신입니다. 트라케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친 지역 이런 거죠. 소외된 지역. 그래서 이제 그런 거칠고 소외된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아레스가 전쟁에 대동하는 자기의 자식들 이름이 두려움인 데이모스와 공포인 포보스이고, 그래서 화성의 두 위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게 에로스라는 설도 있지만 다수설은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키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 그리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스 북쪽에서도 동쪽으로 북트라키아, 동트라키아, 서트라키아 이렇게 세로 나눠져 있네요. 요 위에 불가리아가 있고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여기 있습니다. 터키가 이쪽이고, 여기 흑해, 에게해, 이오니아해. 자, 이게 데이모스와 포보스를 건드리고 있는 화성의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단란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 같아 보이죠? 헤르메스, 날개 달린 샌들 신고, 에로스, 아프로디테의 모습. 그래서 이게 기원전 340년에서 330년 사이 거고, 이거는 피낙스라고 부르는데, 나무판이나 테라코타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새겨서 이렇게 신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것도 헤르메스 모자, 여행자의 모자 헤르메스, 역시 샌달, 날개 달린 샌달. 예, 에로스가 앞에서 뭐 수레 같은 걸 끌고 가고 있고, 아프로디테가 가운데 타고 있죠. 기원전 470년 작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가족을 그리고 이제 하얀 나시네 아프로디테 날개 달리 여긴 모자가 날개 달렸어요. 헤르메스. 그래서 아마 에로스의 날개 달린 것 때문에 헤르메스랑 이렇게 연결 짓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로코코 스타일로 기른 건데 샤를르 앙드레 반 루라는 화가가 1743년에 그린 겁니다.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여기 있네. 이 아레스의 무기. 그림 제목이 재밌었네요. 비너스와 큐피트 그리고 마르스의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스 무기 맞는데 헤르메스도 맞죠? 이중 생활인가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어디죠? 폼페이 화산 폭발로 갑자기 도시 전체가 잠겼던 그래서 잘 보존된 상태로 현재 발굴돼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폼페이의 벽화 장면인데 여기는 이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그리고 큐피트를 가족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게 AD 79년 8월 24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그때쯤인 거겠죠. 그다음에 이 그림은 또 유명한 자크다이 루비드라는 프랑스 혁명기의 작가 작품인데 이건 아레스입니다. 아레스가 지금 창을 들고 있고 큐피드는 여기 있고 아프로디테가 지금 꽃을 들고 아레스를 유혹하고 있고 저 뒤에 또 다른 여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무기들을 전쟁의 신의 무기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제목은 비너스와 세 명의 우아의 여신에 의해서 무장 해제된 마르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성적인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전쟁을 이긴다 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라틴어로 이걸 아모르 빈키트 옴니아라고 합니다. 사랑이 옴니아 모든 것을 이긴다. 빈키트. 자, 여기까지. 이거 좀 길었습니다. 60분이 다 됐네. 뒤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1회, 2회 때 뒷부분이 계속 부실해져서 그걸 할 시간을 확보하느라고 좀 길게 뽑고 있어요.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